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22년 2월 9일 수요일이네요. 발표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월 9일 날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을 하며 차기 대통령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시스템이 수사 및 처벌을 한다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나오는 말 7시간 40분짜리 녹취록에 보면은 내가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는 거지 본인이 집권을 하는 거 아닌데 본인이 집권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더 위에 위치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내가 집권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집권을 한다든가 윤 후보가 집권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내가 집권을 하면은 그 사람들, 열린 공감 사람들이라든가, 진보 쪽 사람들이라든가 반대 언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복성 발언이고, 더불어서, 윤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어떤 검찰 공화국에 의한, 앞으로의 공포정치, 아니면 보복정치, 이렇게 하는 걸로 의도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를 하면서 지켜 세우고 앞으로 집권을 하면은 중요한 보직인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말을 내비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강경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특검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한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규탄을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중국의 외교 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아무튼 경제 위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통합을 해도 부족할 판에 망국적인 분열과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거를 유발하는 그런 언급이다. 부적절한 언급이며 부적절한 정치라고 민주당이 맹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드러냈다. 이런 세력에게 국가를 맡겨가지고는 앞으로 국가 장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고문이면서 정치 고수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느냐 하고 상당히 분노하고 괘씸해하고 있습니다.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득권을 움켜쥔 세력들이 썩은 부정부패가 켜켜이 쌓여서 만든 게 적폐지 10년 동안에 MB 정권 4대강 사업이라든가 BBK 사건 또 다스 사건 이런 부정 부패 비리 그다음에 축제 이런 그건 이제 분명히 적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것들이 적폐에 해당되는 거지. 지난 5년 동안 단기간에 문재인 정권 때는 특별하게 지금 눈에 띄거나 걸린 아니면 팩트로 나와 있는 적폐가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무슨 원전 사건이라든가 울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법적으로 아니면은 팩트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싸잡아서 무조건 적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5%까지 올라가 있는 반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을 볼 것 같으면은 박근혜는 임기 말에 지지율이 12%밖에 안 됐고 이명박이는 27%.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존경받는 노무현 대통령도 16%밖에 안 됐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33%에서 노무현이가 임기 말에 16%밖에 안 된 거는 임기를 끝이기 전에 심한 MB 정부의 타락 아니면 MB 정부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낮았던 거는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게, 그 당시도 임기 초보다도 부동산이 갑자기 급등해서, 노무현 말기에는 거의 부동산이 한 3배 정도 가격이 치솟아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임기 말 지지율이 그렇게 16%로 낮았던 겁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도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로,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문 정권은 그래도 지금 한 45%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임기 말에 갖고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을 했죠. 그 고향인 김해 봉화 마을에서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냐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박연차 게이트라든가 이런 걸 이유를 대면서 1억 원짜리 논두렁 시계 그거를 대면서 어떻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한 거죠. 차기 정부 MB 정부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퇴임한 노무현을 압박을 한 거죠. 그 정부가. 그래서 이제 박연차 이런 걸 들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MB 정권 때에 세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권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때 노무현을 주로 이제 취재한 사람이 이제 우병우, 지금 박근혜 때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라든가 이런 검찰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모욕을 주면서 과잉, 그다음에 이제 강제 이런 수사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조중동 보수 언론하고 KBS까지 합해서 이 언론들이 아주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큰 죄를 진 것 같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때리고, 검찰에서는 이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 권양숙 여사라든가 가족들까지 불러가다가 이제 조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검찰,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정권들, 지금 이제 MB 때의 한나라당의 이제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선거 본부 국민의힘의 주요 국회의원으로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 유력 국회의원들, 선거대책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일 뿐만 아니라 MB 정권 때의 실세들, 그러니까 MB파,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언론, 검찰 나서고 한나라당 나서고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검찰, 과잉 검찰이라든가 편파적인 언론의 일원이었던 국민의힘 MB파들이 몰아준 윤 후보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어떤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민심과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윤석열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고 분노를 합니다. 아무리 선거 기간이지만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어찌 감히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역대 그 대선에서 어떤 그 대선 후보가 지금 정권을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들 앞으로는 통합을 이루고 전체 화합을 하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그 미래 밝은 그런 사회를 기대를 하는 거지 무슨 전 정권 무조건 적폐청산, 부정, 부패, 해가지고, 조지겠다, 이러면은 불안하고, 갈등이 분열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대답한 거는, 만약에 당신이 문제가 없으면은, 불쾌할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아주 가볍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문제 없으면은 불쾌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960년생이죠. 그래서 지금 62살이고 1991년 31살 때 뒤늦게 9번 떨어진 끝에 9번 만에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게 31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시작을 해서 춘천, 수원, 부산, 광주, 의정부, 대구 등 지방검찰청을 전전을 하던 그 윤석열이가 2009년도에 49살 때 뒤늦게 검찰의 요직인 대검찰청에 발령이 돼서 중수 이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49살부터 중수 이과장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된 거죠. 이때쯤에 윤석열 그 중수 이과장이 그 김건희 씨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관계에 있다가 2012년도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중수 이과장 할 때부터 알게 된 거죠. 2012년에 이제 그 52살 때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2012년도 52살 때 이때 이제 그 김건희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국정원의 댓글 수사 그 사건에 대한 책임 부장 검사가 되어서 이거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제 수사를 그냥 대충 덮어라. 왜냐면은 그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이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또 김건희가 바로 결혼을 했는데 무슨 김건희의 무슨 조언을 받았는지 어떻든 간에 강압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그 댓글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를 강행을 해서 그 당시에 국정원장에 있는 원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다음 해 53세 때 이제 그 국정원 사건 그 강행 수사로 인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밑보였죠. 그래서 인사에서 좌천이 되어서 지방인 여주지청장, 대전, 대구 이런 검사로 지방을 전전하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좌천돼서 왔다 갔다 이제 별별 없이 돌아다닌 거죠, 지방을.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끝 마무리 때 이때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국정농단 이 사건이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국정농단을 처단을 해라 해서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서 이뤄지고 하면서 박근혜가 이제 탄핵을 받게 됐죠. 그때 2016년도 이제 그게 한참 이제 할 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좌천을 당해서 지방을 전전하던 이 윤 검사가 2016년 12월에 이제 드디어 56살 때 이제 그 점프를 하기 시작하죠. 56살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이게 한 6개월 동안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때 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그 박근혜를 이제 조지는 거죠. 최순실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박근혜는 탄핵을 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2017년도에는 57살이 되었습니다. 57살이 되었을 때 이제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요한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됩니다. 중앙지검장이 엄청난 그 특수부를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기관의 검사장이죠.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딴 사람들이나 기수라든가 횟수에 비해서. 그 다음에는 2년이 지난 2019년도에 59살이 되었을 때는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임명이 돼서 거의 1년 8개월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 초에 임명이 돼서 1년 8개월, 거의 2년 정도를 그 검찰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5년 중에서 그 중에 이제 4년을 이제 중요한 그 검찰 수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중에서 2년 정도는 중앙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정도는 이제 검찰총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중에서 한 4년을 검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검찰 수뇌부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그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있다면은 그 4년 동안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몰랐는지 뭐 아니면 뭐 덮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이제 조국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그 갈등이 빚어지면다가 2021년도 3월 달에 61살 때 검찰총장직을 사직을 하고 나와서 서서히 준비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이제 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추사하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 조심을 해야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것도 대통령으로서 할 말 아니죠. 무슨 국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했다면 또 몰라도 대통령 후보는 국민 전체의 통합과 또 딴 나라들 북한을 포함해서 미국, 소련,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어떤 외교관계 이런 걸 잘 맺기 위해서 항상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온건한 말투를 써야 되는데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 위기감을 높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120시간 근무를 해라고 해서 근로자들을 우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몰라서 모른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잣집에서 권력자로서 했지만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인데 보호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은 지도자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 생각으로 담겨 있다고 하면은 말로는 무슨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무슨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고 생각은 따르고 약자는 우습게 알고 너는 개돼지다 개사가 하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거는 존경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의 약자층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사회의 안 좋은 부정부패 이런 거는 또 척결을 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자기하고의 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라는 문재인을 무슨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적폐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통합을 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 때 팽당해서 지방만 돌아다니던 별볼일 없던 검사를 문정권 출범과 동시에 초고속 승진을 해줘서 요직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해서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4년을 이제 검찰 수뇌를 근무를 했으면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처보훈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어떤 자기 임명권자 개도 주인을 안 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이걸 공공연하게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기본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면서 국민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거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 검찰 수뇌진에서 근무한 본인이 책임이 있어서 본인이 오히려 문정권의 적폐를 수상한다면 본인이 문정권에서 4년 동안 있었으니까 본인이 적폐 수사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과 시스템에서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이거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봐야지 상대방이 일단 이 사람은 범인이다 불법이다
확정적 범죄자다 이렇게 본인이 딱 마음으로 딱 결정해 놓고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 혼자 생각이지 딴 사람들 딴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만하고 편향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한 사고죠. 그러면은 아니 뭐 딴 사람이 일반이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지도자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로마의 영웅이고 천재인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가 얘기한 듯이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남들이 안 보는 것도 봐야 되고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또 참아야 되고 어려운 저기 한 것도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그러니까 나의 적 그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민주주의인데 내 마음대로만 하겠다는 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주의고 이건 폭군이 되는 거죠. 폭군 연산군이죠. 그래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떤 집단 지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상당히 존중을 해줘서 이거에 맞춰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법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잣대로 정해서 쟤는 범죄자다 하고 이제 딱 정해놓고 어떤 데 탈탈 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꼬투리라도 이제 죄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끄집어내서 그걸 확대하고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또 판결을 내리고 이거는 분명히 검찰 권력의 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본부장 비리 본인과 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장모 본부장 비리가 170개나 있는데 이 의혹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덮어가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본인은 그런 비리 의혹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나는 공정하고 나는 정의롭고 상대방은 범인이고 틀리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편견되고 방자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국민 중에 대다수가 또 어느 특별한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 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항상 발전시켜 왔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이 발동을 해서 국민이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입증된 것이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이 있었던 2016년도 말에 온 국민들이 나서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정권을 교체한 게 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들이 깨우치고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장 좋았던 가장 획기적인 사건. 그거는 언제냐면 1987년도 88 올림픽 전해인 198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60 항쟁. 이게 가장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획기적인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87년 60항쟁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나와서 학생들이 주도를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넥타이를 맨 회사원이라든가 시민들까지 다 참여해서 60항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걸로 인해서 전두환이가 호혼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있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이 간접 선거를 60항쟁으로 인해서 노태우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원위치로 제대로 돌아가게 된 것이 87년 6월 10일 날의 60항쟁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직접 선거, 온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로 돌아갔다. 획기적으로 좋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나쁜 사건은 뭐냐면은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대통령을 계속 해먹으려고 독재를 하려고 1973년도에 정한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나마라도 진행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 그 전엔 직접 선거였죠. 그걸 박정희가 1973년도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간접 선거로 바꾼 거죠. 간접 투표로. 이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한민국이 후퇴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박정희가 이제 유신헌법을 하면서 간접투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투표로 바꾼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직접 투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힘들게 이제 대통령 계속 해먹었죠. 왜냐면, 김대중이하고 붙었을 때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작은 투표 차이로 인해서 겨우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하고 대통령이 붙었을 때도 이제 겨우 간신히 이겼죠. 박정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부정 선거가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뇌물 매기기, 싹가린 사다가 밀가루 나눠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가 이제 상당히 부정 선거를 많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 갠신히 이기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대통령 못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1973년도에 이제 유신헌법을 하면서 간접 투표를 바꿨고, 이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worst case, 가장 나쁜 그런 일이 된 거고, 1987년 6월 10일 날 60항쟁으로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직접 선거를 다시 찾아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았고, 이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정치가 발전하니까 정치 발전을 계기로 해서 경제도 역시 발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든 거는 다 이런 민주주의에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피와 땀,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용해서 그럼 검찰총장 했던 본인이 그러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은 이제 본인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수사함이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거는 또한 김건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밑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다 잡아들여요. 우리의 정적들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말로는 이제 법과 시스템에 하게 되지만은 밑에 이제 부하들, 검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적들을 이제 알아서 이제 잡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은 밑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다 알아서 잡아들인다고 김건희가 말한 걸로 봐서는 이건 말장난이란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은 그 사람들, 열린공감 사람들, 반대 언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의 비유를 하며 지켜 세우고 집권을 하면 중요 보직인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임명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볼 때 독립운동가라고 비유를 했는데, 무슨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를 그렇게 비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다음에 전 재산을 바친 이런 독립운동가들, 안중근,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은 자기 목숨을 바쳤죠. 일부러 독립운동하다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김구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최재형, 이런 분들은 또 자기가 번 전 재산, 이거를 전부 다 독립운동에 바쳤죠. 그럼 전 재산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무슨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게 아닌데 무슨 독립운동가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에다가 비유를 한 거는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군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걸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충복인 장세동이가 생각나는 단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 법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런 법을 피하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김기춘 생각이 나요. 김기춘은 이제 박근혜 때 비서실장이었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선배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기춘 씨가 유신헌법을 또 제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도층이었지만은 결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 추구형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서 일할 뿐이고 어떤 그 국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하고 수십 차례 통화하고 수백 개 300개인지 400개인지 카톡을 주고받은 몇 개월 동안에 주고받은 이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독립운동가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부인하고 그다음에 검사장하고 왜 이렇게 수백 개의 카톡을 왜 주고받는지 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업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래처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다. 그래서 이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무슨 비선 관계 그런 얘기가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거로 보여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말 중에 하나는 문 정권이 문제가 될 게 없으면은 불쾌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가벼운 걸로 넘겨버리려고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쾌할 게 없지 않느냐. 문제될 게 없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으로 자신을 요직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임명한 인사권자인 상사인 그거에 대한 철저한 배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너 문제될 거 없으면은 불쾌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발표하는 것은 성숙한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될 게 없으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검찰이 없는 제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유능한 검사를 만나게 되면은 피의자는 죄가 없더라도 계속 이제 검사가 이제 조지니까 한 3년, 5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법원에 끌려다니고 증거돼야 되고 이제 반박해야 되고 그러면서 5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검사한테 조짐을 당하다 보면은 없던 죄도 탈탈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다 망친다. 이거를 본인이 전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검사를 만나면 한 사람 인생은 망가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라는 직업은 좀 더러운 직업이다. 이런 말도 본인이 직접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볼 때 검찰이 없는 제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갖 불법이 많은데도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이 있는데도 그 불법이 횡행했는데도 자기 편인 사람들은 유야무야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신천지에 이만희도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천지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을 안 하고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런 자기 편인 거는 죄가 있어도 그다음에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게 많죠. 그다음에 최은순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의혹 이런 것들도 대충 그냥 대충 넘어가고 위험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누구의 조질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조지면은 그 사람 일생은 이제 5년 10년 계속 이제 법원에 쫓아다니고 검찰에 조사받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 사람 이상은. 그러다음에 이제 이제 자기 편 봐주고 이런 걸로 해서 있는 죄는 그냥 넘어가면서 그 죄를 짓는데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또 그 죄를 또 비슷한 죄를 또 계속 짓겠죠. 그 불법이 이제 계속 더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다음에 죄 없는 사람은 이제 계속 조져가지고 이제 한평생을 이제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은 불쾌할 게 없잖아. 근데 문제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 이거죠. 일부러 그러면서 된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